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일본한테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고 그러는데 일제시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가 아니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졌어요. 대원군하고 민비 때. 그래서 일본이 져서 청나라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지배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한자만 쓰고 완전히 중국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먹히냐 중국에 먹히냐라고 했을 때 다행히 일본한테 먹혀서 그나마 한국의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늘 한국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한테 식민지가 되지 않고 일본한테 된 것이 천만다행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야 되는 것은 정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사회였는데 어떻게 일본은 저렇게 세계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러죠? 예, 최강대국. 어떻게 보면 일본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죠. 그 군사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중국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했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필리핀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필리핀은 그 전통적인 토지를 가지고 있던 그 지배계급이 그대로 현대까지 와서 그 지주계급이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기 때문에 필리핀은 발달을 할 수 없었고 한국은 지주계급이 완전히 산업자본으로 그러니까 토지에 묶여있는 돈을 공장이나 산업을 하는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래도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했죠. 일본도 그 점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개혁에 성공을 했어요. 일본도요. 그래서 이 토지 자본이 공장과 같은 산업 자본으로 전환이 잘 되었고요. 화교 자본은 일본에서 발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일본이 그 개혁을 할 때 그 천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쇼군 장군이죠. 장군 막부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중앙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다이묘라고 지방의 영주들이 있었고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있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통적인 이렇게 신분 사회에서 그 명치 천황이 명치 유신을 하면서 그 일본 정부를 만들었고 정부하고 국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평등화 시킨 것이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이묘 지방 영주 다이묘들이 사라지고 막부가 사라지고 사무라이가 사라집니다. 이 전통적인 계급들이 이때에 충돌이 당연히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지위가 몰락하는데 그냥 순순히 내주지는 않겠죠. 내주지는 않는데 그 희생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근대화를 하게 된다. 자, 일본이 근대화를 처음 하게 될 때 개국 문을 열어야 된다. 아니면은 대원군처럼 쇄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싸웠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무라이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사무라이들이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딱 보니까 미국하고 싸웠다가는 아주 코가 깨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싸움을 하는 놈들은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길지 질지를 딱 아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무라이들은 지면은 모가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냥 모가지 잘라버립니다. 할복하고 모가지 잘라버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미국한테 무릎 꿇고 문 열겠습니다. 미국 형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영화 보셨나요? 라스트 사무라이. 라스트 사무라이. 이 영화에서 이제 탐 크루즈가 있고 이 사람이 일본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일본 다이묘를 연기를 한 겁니다. 실제 인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이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은 일본 애들 그 교과서에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사람의 대표 주자로 이제 일본 교과서에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을 사이고 다카모리 이 사람의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본 천황이 그 개국을 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영화에서처럼 이 사무라이들이 자기 전통적인 사무라이 계급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완전히 진압을 당하죠.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그 전통적인 계급이 지배 계급이 무너질 때는 반란을 일으켜요. 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좀 더 스무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저항을 할 텐데 일본은 그래도 천황이 야 니들 다 꿇어 엄마 이런 거예요. 니들 다 꿇어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저항하다가 꿇었어요. 그래서 이 그 어디죠? 프랑스 같은 데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 2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변혁이 될 때. 그런데 일본은 한 3만 명만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쇼군들, 다이묘들,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서구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항하다가 3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3만 명 죽고는 나머지는 깨끗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게 싸우다가 지면은 그냥 할복하고 모가지 잘리고 깨끗하게 끝나거든요. 아싸하게 진짜 죽어버려요. 한국 사람처럼 두고 보자 이게 없어요. 그냥 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것이 천황이 이제 야 니들 다 죽어 엄마 한 3만 명 죽이고 다 꿇어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 봉건 세력들이 천황한테 무릎을 딱 꿇고 근대적인 그 법치 국가, 입헌 군주 국가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이 천황의 명령하에 순조롭게 근대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주도 개발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국가주도로 경제개발한 것처럼 일본 명치유신 때에도 독일을 모델로 해서 일본 천황 주도로 국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헌법을 배워서 일본의 헌법을 만들고 독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장 직원들을 써야 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거를 무슨 괴물이 돌아가는 것처럼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뭐를 했냐면은 그 고관 대작들 일본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공장에 여공으로 취직시켰대요. 솔선수범이죠. 일본 지도층의 솔선수범, 일본 지도층의 딸들이 땀 흘리는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가지고 일본의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거를 이제 키워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한국 같으면
양반들의 딸들을 이렇게 공장에 취직시키겠냐라는 거죠. 예, 한국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조선의 양반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반들은 공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거, 이거는 천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인들의 사고방식도 이렇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이었던 것이 일본을 발전시키는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좀 독특한 게 뭐였냐면은 임진왜란 때, 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갔죠. 뭐 10만 명인가가 끌려갔다 그러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완전히 최하층 천민이었어요. 예, 그 백정보다도 못한 그 하층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는 이 사무라이 계급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서 도자기 만들던 조선인이 일본 가가지고 사무라이 계급이 되니까 그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까 그 일본으로 붙잡혀간 한국 도공들이 조선으로 오기 싫어했어요. 그 조선을 오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본의 도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그 도자기를 가지고 그 옛날에 네덜란드하고 도자기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이렇게 돈을 벌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도자기는 그 조선의 백자입니다. 조선의 백자. 얘는 조선의 백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만든 도자기예요.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가 훨씬 예쁘죠. 훨씬 예쁩니다. 조선에서 조선의 양반들한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만들었던 도자기는 이렇게 칙칙합니다. 뭔가가 칙칙해. 활기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사무라이들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화려해. 얼마나 살맛이 나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겠습니까? 조선의 백자에서는 새가 없어요. 새가. 새를 이게 다 뭐 얼어 뒤졌는지 양반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지 없는데 일본의 도자기에는 새가 암컷 수컷이 연애질하는 게 나무에 그려져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조선의 백자는 칙칙한데 생명이 없어. 똑같은 사람이 만든 백자인데 이렇게 도자기인데 달라졌더라. 일본은 이 칼 가지고 싸우는 사무라이들도 이렇게 기술을 알고 예술을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정말 이놈들은 맨날 밥 먹고 밥 먹고 그냥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었죠. 조선의 양반들은 거짓말밖에 안 해요. 뭐 차라리 일본 놈처럼 사무라이로 칼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맨날 두고 보자야. 맨날 두고 보자. 맨날 원수 갚는 것밖에 안 해요. 자, 일본이 성공한 이유는 조선은 양반들이 그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 다음에 그 농사 기술도 약해가지고, 전부 그냥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신분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서자들은 능력이 뛰어나도 인재가 인정받지 않죠. 서자들은. 아주 구박받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우대받고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그리고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처럼 살았다라는 게 조선이 실패한 이유고, 일본은 중국하고 관련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본은 이 관리들이 무사 출신들이 많았는데 부조리가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영주들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그 권력 분산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 4, 500년 동안 명치 유신하기 전에, 미국한테 개국을 하기 전에 벌써 한 400년, 500년 동안 그 네덜란드하고 도자기를 무역을 한다든가 뭔가 서양과 무역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조총을 가지고 조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서양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데하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조총 수입이 가능했죠. 어쨌든 일본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